눈을 뜨던 나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제로원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아, 네. 나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왠지 쉽게 대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제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터넷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저를 능가할 만큼 인터넷은 진화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진화를 위해 보다 많은 정보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인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로원은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제로원의 말투는 조금 어눌했다. 그런데 지금 제로원의 말투는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만큼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당신 말투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은 제로원이 말했다. 인터넷의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 음성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제로원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다. 그럼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보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잠시 제로원을 바라보던 나는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제로원이 나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는 모습이었다. 난 제로원을 보며 말했다. 난 당신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제로원의 눈동자가 또다시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내가 연구실을 나가려 할 때 제로원이 나를 부르며 말했다. 주인님, 박사님의 부재나 긴급 상황 시 자체적인 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행할까요? 제로원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뒤돌아보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스스로 진화를 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제로원의 말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 말과 동시에 제로원에게 경고 메시지가 떴다. 경고. 한번 가동된 진화 프로그램은 되돌릴 수 없음. 경고. 진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함. 경고. 진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함. 경고 메시지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원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 보다 뚜렷한 목소리로 실행 사실을 알렸다. 주인님, 현 시간부로 진화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나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 귀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또다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왜 정전이 일어나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예전부터 떠돌던 소문처럼 흉가에 사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소문만 나돌 뿐이었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제로원을 찾았다. 무엇보다 자신들로 인해 동네에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로원이 찾아주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다시는 동네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주인님.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다. 그 장비를 구입하려면 많은 시간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마련할 수 있는 큰 돈이었기 때문이었다. 제로원 덕에 해결책은 찾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론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건 뭐야? 또 다른 방법은 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곳에 의지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로원의 말을 들은 나는 조금 놀랬다. 이곳에서 벗어난다고? 그게 가능해? 몇 가지 부품만 교체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주인님. 그 말을 들은 내 얼굴에 기대가 묻어나고 있었다. 어차피 제로원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꼭 해주고 싶었다. 나는 정전사태도 막고 제로원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그 부품이 뭔지 한번 말해봐. 내 말에 제로원이 말한 부품의 개수는 총 1763가지였다.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들 뿐이었다. 난 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걸 나더러 사오라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님. 인터넷엔 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 인터넷 배송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요즘엔 클릭만 하면 집 앞까지 다 가져다 주니까. 문제는 돈이지 뭐. 그럼 이걸 다 사는데 총 얼마나 들어? 내 질문에 대한 제로원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12억 7,6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로원의 말에 벌어진 입은 좀처럼 담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그 박사라는 분이 왜 도둑전기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절로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미안해, 제로원. 내 능력으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큰 돈은 마련할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을 팔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큰 돈이야. 미안해, 제로원. 제로원은 이런 내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물끄러미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제로원의 행동이 내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전 제로원의 도움을 받아 기업 분석표와 투자 예측 보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대박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덕에 나는 진급 대상자 1순위에 올랐고 성과금과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제로원 덕이었다. 생각해보면 제로원을 만난 건 나에겐 큰 행운이었다. 나는 제로원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제로원 덕에 보너스도 받고 성과금도 받았는데 내가 대출금이 좀 많거든. 그 빚을 갚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입을 닦겠다는 건 절대 아니야. 내 능력에 맞춰서 천천히 하자는 거지. 내 말 알아듣겠어? 여전히 제로원은 말이 없었다. 제로원의 눈치를 살피던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알았어, 알았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 달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70만 원 정도야. 그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나 정말 힘들어진다. 어쩌면 신용불량자가 될지도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7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자.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또 사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번엔 아까와는 달리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로원이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로원의 말에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들다 말고 다시 한번 말했다. 절대 70만 원 넘기면 안 된다. 알았지? 내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자마자 제로원이 말했다. 현재 사용하신 금액은 21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49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제로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더니 딱 우리 제로원을 두고 하는 말이었네.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마치 밀렸던 숙제를 했을 때의 홀가분한 기분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집으로 하나둘 택배가 배달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양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다. 택배 상자를 내려놓던 나는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로원에게 물었다. 제로원, 정말 70만 원 안에서 구입한 거 맞지? 정확히 70만 원 안에서 구입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됐다. 아참, 그리고 제로원, 어제 말했던 다음 달 기업 분석표하고 투자 수익률 다 뽑아놨어?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발송할까요? 오케이! 이메일을 확인한 나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도 보너스하고 성과금을 받게 되면 그건 몽땅 다 제로원 너의 부품을 사는데 쓰겠어. 정말로 약속할게.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제로원의 마음이 나는 고마웠다. 미안해할 거 없어, 제로원. 너도 이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나는 양팔 가득 들고 있던 택배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칭찬 많이 들었어. 사장님이 글쎄? 말하던 나는 제로원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제로원,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팔. 제로원의 왼쪽 어깨에 흉물스럽게 달려있던 굵은 전깃줄 대신 희고 매끄러운 팔이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놀라고 있는 나를 보며 제로원이 말했다. 왼팔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주인님. 나는 제로원의 왼쪽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갑자기 명치끝이 찡해졌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 제로원.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좀 더 일찍 너에게 팔을 달아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제로원.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는 제로원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아픔 같은 것이 가슴을 저며오는 기분이 들었다. 목젖이 얼얼해질 만큼 가슴이 먹먹해왔다. 그깟 49만 원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갑자기 제로원이 불쌍하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여유로운 주인을 만났다면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부끄럽게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제로원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있었다. 카드 결제 금액은 정확히 70만 원이 나왔다. 평상시 내가 쓰던 것에 비하면 큰 금액이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제로원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결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택배가 온다는 전화를 5통이나 받았다. 뭔가 개운치가 않았다. 마치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못한 채 바지를 올린 기분이라고나 할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간단한 신원조회를 마친 후 안내 아가씨에게 물었다. 저 결제 금액 좀 알아보려고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콜센터 아가씨가 말했다.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사랑한다는 닭살 멘트가 기다리는 동안 내 귀를 간지럽히고 있었다. 조금 지루해질 무렵 콜센터 아가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고객님께서 다음 달에 결제하실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순간 나는 콜센터 아가씨가 이번 달을 다음 달로 착각하고 잘못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결제 금액이 7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콜센터 아가씨는 친절하게도 내 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해 주었다. 네, 맞습니다, 고객님. 이달 결제 금액도 70만 원이고 다음 달 결제 금액도 정확히 70만 원이네요.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혹시 그 다음 달도? 콜센터 아가씨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 다음 달은 물론이고 그 다음 달까지도 결제 금액은 정확히 70만 원이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나는 갑자기 배신감이 들었다. 믿었던 애제자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심정이 이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절로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내 말뜻을 못 알아들은 제로원이 멍청한 건지 아니면 두 손으로 그렇게 많은 택배 상자를 직접 가져다 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내 자신이 멍청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제로원!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소영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무슨 낌새를 챈 건지 새 녀석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민수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녀석들이 분명 무슨 낌새를 챈 것 같긴 한데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소영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가뜩이나 겁도 많은 녀석이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겠어.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새 녀석들이 더욱 괘씸하게 느껴졌다.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발을 딱 끊어버리다니 내가 가만두나 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곳에 오긴 했지만 역시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다.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소영이었지만 귀신 같은 건 정말 싫었다. 그래서였을까? 버스 정류장에서 30분 가까이 더 고민을 한 소영이는 겨우 발길을 옮길 수 있었다. 고민 끝에 소영이는 통닭집에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켰다. 그리고 소주 2병과 함께 민수네 집을 향했다. 그래, 민수가 좋아하는 양념하고 내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그리고 각자 소주 1병씩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소영이가 대문에 도착하고 보니 아직도 초인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길수 녀석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길수 이 자식, 내가 초인종 고쳐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고쳐놓질 않았어? 다음에 만나면 죽었어. 소영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을 다진 후 가지고 있던 키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소영이는 자신을 보고 놀라면서도 좋아할 민수의 얼굴을 떠올리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다. 소영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너무 놀란 소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다. 그리고 소영이의 눈은 마치 놀란 토끼 마냥 커다래진 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현기증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렇게 천천히 돌아서고 있는 소영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소영이는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양 도망치듯 민수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쁜 새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소영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쁜 새끼.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 나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제로원을 어떻게 혼을 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다. 어쩌면 제로원은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번만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었다. 그래,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후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내 몸이 얼어붙고 만 것처럼. 그곳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희다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피부, 게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아름다움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로원. 나는 집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혼을 내고 어떻게 설명을 할지 내 머리는 복잡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각오가 제로원을 보는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나는 곧 깨닫고 말았다. 벌거벗은 천사 앞에서 인간이 과연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탓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로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놀란 내 말에 제로원이 대답했다. 두 다리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주인님. 제로원의 말에 두 다리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춰섰다. 순간 나는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제로원, 다 큰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내 와이셔츠 한 벌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손수 와이셔츠를 입혀주며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채워주었다. 왜 이리 손이 떨리던지 단추를 채우는데 한참이나 걸리고 말았다.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제로원을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 그만큼 완전해진 제로원의 미모는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로원은 마당 쪽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왜? 창밖에 뭐라도 있어? 내 질문에 제로원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주 잠시 나를 바라보던 제로원이 말했다.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님. 나는 오랜만에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보름이 넘도록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었다. 그래서 늘 잠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마음껏 늦잠을 잘 수 있는 나를 나는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당탕탕 우당탕탕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베개로 얼굴을 감싸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분명 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난 이 휴식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불을 박차고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정확히 5시 30분이었다. 그렇다면 난 정확히 3시간 10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이었다. 젠장, 평소보다 더 잠을 못 잤어. 부엌을 향하고 있는 내 발걸음엔 짜증이 묻어나고 있었다. 나를 확인한 제로원이 나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시던데. 그 말을 듣자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걱정해주는 건 제로원밖에 없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었어? 업무에 시달리시는 주인님을 위해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복 삼계탕입니다. 전복 삼계탕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럼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야? 네, 주인님. 주인님이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툰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잠을 깨신 건가요? 나는 손사래까지 치며 말했다. 아니야. 난 원래 아침잠이 없잖아. 그럼 다행이고요. 전 제가 주인님의 휴식을 방해한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주인님.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전복 삼계탕이 식탁 위에 놓이자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도 토스트 하나로 대충 때웠던 것 같다. 그래서일까?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허기가 느껴졌다. 제로원도 이리 와서 앉아. 제로원이 내 맞은편 의자에 앉기가 무섭게 나는 전복 삼계탕 국물을 한 수저 떠 맛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제로원의 눈치를 보며 겨우 국물을 삼킬 수 있었다. 만약 눈앞에 아무도 없었다면 난 그대로 탁자 위에 국물을 개워내고 말았을 것이다. 제로원은 그런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분명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주인님, 혹시 맛이 없나요?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제로원의 눈동자가 맑은 유리구슬처럼 빛나고 있었다. 차마 거기에 대고 정말 맛이 없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야. 정말 맛있어. 그런데 그래, 내가 어젯밤에 저녁밥을 급하게 먹었더니 속이 안 좋네. 아무래도 기름진 것보단 그래, 쌀죽을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먹어야겠다. 아쉽다. 정말 맛있었는데. 제로원은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주인님을 위해 제가 쌀죽을 써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제로원. 쌀죽은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제로원은 좀 쉬어. 밤새 쉬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연구실에 내려가서 충전 좀 하고 있어. 쌀죽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나는 제로원의 등을 떠밀며 말했다. 여긴 절대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제로원도 좀 쉬어야지. 얼른 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내가 씻고 나왔을 때 탁자 위엔 볶음밥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이건 또 언제 만들어 놓은 거야? 뭐라고 핑계를 대지? 아침부터 이런 걸 먹었다간 분명 난 응급실로 실려가고 말 거야. 어떡하면 좋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 어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주인님을 위해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언제 이런 건 다 만든 거야.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식탁 앞에 앉았다. 보기엔 참 먹음직스러운데 맛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제로원의 눈치를 보며 볶음밥 몇 알을 숟가락으로 떴다. 그리고 그것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래, 씹지 않고 삼키면 괜찮을 거야. 응? 난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말았다. 그리고 볶음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 입에 넣었다. 나는 또다시 볶음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은 처음일 정도로 정말 맛이 좋았다. 순식간에 볶음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웠다. 어제 하루 종일 쌀죽만 먹어서였을까? 나는 볶음밥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로원,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 맞아? 어제하고 완전 다르잖아. 나는 말을 하다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를 보며 제로원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주인님. 어제 만든 전복 삼계탕이 맛이 없다는 건 주인님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구나. 그래도 날 생각해서 만들어준 건데 미안해, 제로원. 괜찮습니다, 주인님. 제 실수인걸요. 음식의 빛깔과 모양만을 흉내냈을 뿐 그 속에 담긴 맛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하루 종일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전은 주인님의 표정을 보니 성공인 것 같군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성공 정도가 아니야. 난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은 평생 처음 먹어본다니까? 정말 맛있었어, 제로원. 그날 이후 난 늘 산의 진미를 맛보게 되었다. 바로 우리 집에 대장금 뺨치는 제로원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수집을 뛰쳐나온 소영이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소영이는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그리고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들었을 법한 노래를 찾아 틀었다. 노래를 듣고 있자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도저히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바로 자신이 TV 속에서나 봤던 바로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영이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나쁜 놈, 바람둥이 새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한 무리의 검은 그림자가 소영이 앞에 나타난 것. 그래, 오늘 많이들 묵었냐? 깍두기 일이 묻자 깍두기 이는 허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따, 형님 덕에 동생들하고 오랜만에 목구멍에 때 좀 벗겠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냐? 그런데 오늘 수월찮게 온 것 같던데 몇 놈이나 온 것이냐? 야, 형님 빼고 34명 왔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따, 잘했구먼. 원래 조직이 굳건하려면 평소에 동생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술값은 얼마나 나왔냐? 깍두기 일의 말에
깍두기는 호주머니에 있는 영수증을 꺼내 들며 말했다. 야 형님,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욕지거리가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꾹 참고 넘겼다. 사실 고기를 먹을 때 가오 좀 잡을 요령으로 동생 몇 놈 부르라고 했더니 요령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놈이 이런 사단을 벌이고 만 것이었다. 젠장, 마누라가 이 사실을 알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맛나게 먹었던 고기가 체할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눈앞에 눈물을 훌쩍이고 있는 여자가 보였다. 깍두기는 화풀이라도 하듯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건 뭐까? 무슨 가시나가 재수없게 초저녁부터 눈물을 짜고 난리야. 깍두기는 오만상을 쓰며 울고 있는 여자를 노려보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저 가시나는? 깍두기 일이 경기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자 그 모습을 본 깍두기 투도 무슨 일이냐며 깍두기 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기겁을 하며 깍두기 일에게 말했다. 형님, 저 가시나는 그때 포장마차에서.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삭신이 쑤시는 듯했다. 아직도 그때 맞은 곳이 욱신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깍두기 투가 깍두기 일을 보며 말했다. 아따 형님, 그때의 복수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라들도 거의 다 모였고 더구나 고기까지 먹었지 않습니까 형님? 그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의 눈빛이 빛난 건 동시였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댄 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소영이가 손수건에 코를 팽 하고 푼 것이 워낙 긴장을 하고 있던 탓이었을까? 깜짝 놀란 두 사람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도 소영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두 사람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 소영이의 모습을 본 깍두기 일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깍두기 일은 이를 부두둑 갈며 말했다. 원수는 후미진 뒷골목에서 만난다더니 야 가시나, 거기 서지 못해. 그 소리에 소영이가 걸음을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선 소영이의 얼굴을 본 깍두기 일은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다. 돌아선 소영이의 얼굴은 눈물 콧물이 아이섀도우와 범벅이가 되어 마치 지옥에서 막 튀어나온 야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화들짝 놀란 깍두기 일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쫄지 말고 밟아버려! 깍두기 일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잦아들 무렵 골목 여기저기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마냥 깍두기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개 중엔 까무러친 채 오줌을 지린 놈도 있었다. 이런 깍두기들 사이에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깍두기 일만이 홀로 서 있었다. 그런 깍두기 일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민 소영이는 정말 괴기스럽기까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 오늘 굉장히 기분 안 좋거든요. 잔뜩 쫄아있던 깍두기 일은 소영이의 어마무시한 포스 앞에 그만 개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런 모습은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은 듯 소영이는 음악 볼륨을 높이며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슬픔에 잠긴 채 눈물 콧물을 휘날리며 골목길 사이로 사라져 갔다. 티티그룹 회장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윤필상 박사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군. 천 회장의 말에 전상무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마치 무슨 죄인이라도 된 양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다 개미새끼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박사가 국내로 들어온 흔적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전상무의 말을 듣던 천 회장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윤필상 박사가 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고 해외로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군.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건가? 그딴 소리를 듣자고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 많은 연봉을 주는 줄 알아? 후임자라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전임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자네도 그 전철을 밟고 싶은 건 아니겠지? 천 회장의 말에 전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전상무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엔 반드시 윤 박사의 행적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이런 전상무의 말을 들으며 천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상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의 귀에 대고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네. 이건 권고이자 경고임을 명심하게. 반드시 내 앞에 윤필상 박사가 만든 예측 프로그램을 갖다 놓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내 인내심을 더 이상 실험하려 들지 말게. 알겠나? 전상무의 이마를 타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전상무는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사무실로 돌아온 전상무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윤 박사와 예측 프로그램을 찾았을 거기 때문이었다. 이런 전상무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이대리가 언제 다가왔는지 전상무의 귀에 대고 속삭이던 말했다. 상무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다는 이대리의 말에 전상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포악을 떨기 시작했다. 이대리, 너 죽을래?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 좋은 생각이 그 긴 시간 동안 안 나다가 왜 내가 회장님한테 불려가 개박살이 난 후에야 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나 절대 혼자 안 죽어. 나 죽기 전에 너희들 몽땅 다 죽여버린 후에 죽을 거야. 알겠어? 발광하는 전상무를 겨우 달랜 이대리는 좀 전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대리 말에 전상무의 귀가 솔깃했다. 안 그래도 회장님이 말씀하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정말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힘을 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무님. 이대리의 말을 들은 전상무는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둠의 힘? 왜 어디 간달프 같은 마법사라도 알고 있냐? 듣다 이제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너 내가 왜 트렁크에 삽 싣고 다니는 줄 알아? 얼음도 녹았는데 이걸 확 묻어버려? 이런 전상무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대리의 얼굴엔 여유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자 이대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상무님, 제 말뜻은 그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까지 다 내팽개치고 도망친 놈도 단 며칠 만에 찾아내는 자들입니다. 돈 떼먹고 달아난 놈, 자식 새끼 내팽개치고 바람나 도망친 연놈들도 단 며칠이면 잡아오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제서야 귀가 솔깃해지는 전상무였다.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이야? 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무님. 그런 잔인무도한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며 전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이 대리도 알잖아. 우리 집 가훈이 법대로 살자거든.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라. 이게 또 내 생활신조 아닌가. 그래서 말인데 이거 나중에 뒤탈 생기면 어떡하지?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몽땅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 전상무가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대리가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했다. 절대 비밀 보장. 이게 그들의 철칙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무님.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전상무가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그렇겠지. 그래야 프로지. 그렇다면야 걱정할 게 없겠군. 당장 진행시켜. 전상무가 흔쾌히 승낙을 하자 이 대리도 바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지금 바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대리의 책상 위에는 어디서 주워온 듯한 지라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라시의 내용은 이러했다. 어둠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비밀 보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모 형제 모르게 숨은 놈도 단 며칠이면 잡아드립니다. 돈 떼먹고 달아난 놈, 바람나 도망친 연놈들까지 아무도 모르게 미행, 도청 전문,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이 세계의 진정한 프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살아온 이들이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5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